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명절인데 저희 가족은 사정이 조금 달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연을 끊고 지낸 지 5년 만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거였죠. 5년 전에 시어머니 성격이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연을 끊고 살았었겠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닌 제 위로 형님 내외 또한 연 끊고 지낸 지 7년이나 됐었죠. 형님 내외와 연을 끊어내게 되자 저희한테 히스테리를 부려서 결국 저희 부부 또한 등을 돌리게 된 거라 갑자기 전화를 하셨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전화 통화해봤자 예전과 똑같이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테고 괜히 감정만 상하게 될 것 같아 일부러 거절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오는 전화에 한참의 고민 끝에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먼저 말을 걸어 오셨는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겠냐는 말이었어요. 5년 만에 전화해서 앞뒤 다 자르고 얼굴 좀 보자고 하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시댁으로 내려가야 하냐고 되물으니 시모는 처음으로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다가올 추석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며 많이 외롭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난감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로 전에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본다 해도 또다시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상황들이 되풀이될 것 같아 시모의 말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며 그렇게 전화를 끊게 되었고 저는 바로 형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시모는 이미 저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형님과 통화가 끝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대화가 될 것 같아 추석 명절 때 시댁에 갈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7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전화 한 통 온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많이 후회한다면서 얼굴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되지 않아? 뭔가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지. 솔직히 생각을 해봐. 우리야 다시 관계 회복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전부터 연락을 시도했었겠지. 그런데 그동안 어떠한 말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만나자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들지 않겠어? 내 생각엔 노인네가 그동안 혼자 지냈었고 우리가 먼저 다가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혼자 지내는 건 싫어서 이번 명절 때 얼굴 보자고 얘기하는 거야. 가봤자 뭐 하겠어. 허리가 부서져라 명절 음식만 만들다 집에 오겠지. 어머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닌 자기 아들들이 보고 싶은 거야. 동서는 5년이지만 우리는 7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지냈으니 당연히 소식이 궁금할 테고 아들들 얼굴이 그리웠겠지.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식을 찾는다잖아? 그리고 괜히 엮여봤자 좋을 게 없는 게 어머님이 이제 연세도 먹을 만큼 먹어서 보살핌이 필요할 게 될 텐데 건강 문제 거론하면서 우리 집이나 동서 집에 얹혀 살고 싶어 하겠지. 안 봐도 너무 보이는 레퍼토리 아니야?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는 건 분명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접근을 시도한다는 거야.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 굳혔어. 그이도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대. 또다시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동선에도 우리와 같은 생각 아냐? 괜히 또 마음 약해져서 시댁에 찾아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오지 말고 단호하게 행동해. 과거에 당했던 일을 잘 떠올려 보라고.
형님의 말대로 섣불리 행동하는 건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모의 연락을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연을 끊고 지냈던 이유는 저와 형님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예전에 올감이라는 유명한 영화에 시모가 며느리에게 저질렀던 행동들과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버님과 남편이 앞에 있을 때는 온갖 착한 척, 약한 척 하다가도 잠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시모의 본성이 드러나 저와 형님을 괴롭혔습니다. 막말과 욕설은 기본에 잠깐이라도 시모의 말에 불만이라도 갖는다면 머리채 잡히는 건 기본이었어요.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유지되다가 나중엔 시모가 휘두른 몽둥이에 형님이 잘못 맞았는지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이 문제로 병원에까지 가게 되면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되자 아주버님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시모의 이중적인 행동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그때 이후로 아예 연락 자체를 끊어버렸었어요. 형님이 시모를 상대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집행유예로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렇게 형님네가 먼저 시모와 등을 돌리게 되었고 한동안 조용하게 몸을 사리던 시모가 재벌은 난 못 준다고 또다시 저에게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는 바람에 형님처럼 큰 사고가 나게 될까봐 그 전에 연락을 차단하고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다 필요 없다며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냈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실제로 뵌 적은 없었지만 남편 말로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 시부는 시모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돼 세상을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없던 암도 생기게 만들 정도로 시모의 성격은 너무 이중적이었거든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니 남편은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전화번호까지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시모의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았고 몇 번 전화가 왔어도 무시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형님 댁으로 찾아왔다며 무작정 밀고 들어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저희 부부한테도 할 말이 있다고 형님 댁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시모의 말에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까봐 저희 부부는 서둘러 형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초인종을 누르니 형님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는 그동안 연을 끊었던 시모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차가워진 공기 속에 저희 가족 모두 시모를 바라보며 반대편에 앉았는데 시모가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를 한참 동안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돌아오는 추석에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다며 시댁으로 오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번 명절을 함께 보내자고 하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벌써 그때 일은 잊은 거예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어머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거죠?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을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작은 며느리 너한테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한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많이 늦었다는 거 알고 있어.
나도 한 고집 파는 성격이라 너희들과 평생 연 끊고 살아가려 했는데 세월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를 되돌아보니 내가 100번 잘못을 했더구나. 너희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고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왜 그렇게까지 행동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뿐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계속 연락을 시도했던 거고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무작정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싶었다. 어머니가 이런다고 해서 과거의 아픔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보여줬던 이중적인 행동들이 아직까지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니까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고요. 그렇게는 힘들죠. 어머니 때문에 또다시 얼굴 붉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 제발 혼자 사세요.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셔야죠. 할 말 끝났으면 그만 일어나 볼게요. 암이다. 너희 아버지가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었던 암이 내 몸에도 자라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 항암 치료받으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곤 하는데 대장암 3기라 확신하기도 어렵다더구나. 입원하기 전에 너희들과 이번 명절 같이 보내고 싶은데 엄마 부탁 들어줄 순 없겠니? 어머님이 대장암 3기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저희가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에 저희들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한 벌을 이제야 받는 거죠. 너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까지 등에서 식은땀이 날 만큼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는 거 인정한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후회하면서 살아왔었어. 항암 치료 받는다 해도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데 마지막 시간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구나. 시모의 안색이 확실히 안 좋긴 했었어요. 정상인들과는 전혀 다른 혈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겪었던 아픈 기억들을 뒤로 한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모와 명절을 함께 보내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형님 내외도 아무 말 없이 시모를 회피하기만 했지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자기가 자리를 비워줘야 결정을 할 것 같다면서 연락을 기다리겠다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형님이 시모에게 제일 안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반대 의견을 내세웠고 아주버님 또한 형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 것 보면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아 저희 부부도 형님 내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당한 사람만 그 아픔을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무리해가면서 다시 관계를 엮어가려는 이유가 뭐겠어? 곧 항암 치료 받게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될 테고 그럼 보호자가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한테 손을 벌려야 되잖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괜한 동정심으로 도와줬다가 결국 우리만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된다고. 어머님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지 과거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어머님이 보여줬던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암 때문에 관계 회복을 한다는 게 너무 억지스럽긴 하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분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눈빛이 간절해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한테 말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예전에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아주버님이랑 이 사람이 어머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지 못했겠어요. 그만큼 속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데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형님네와 저희 부부는 시모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피곤해지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혹시 모를 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까봐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두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 명절 하루 전날 늦은 새벽 시간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고 있던 시간이라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길래 남편은 짜증이 났는지 핸드폰 전원을 끄려고 하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확인을 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온몸에 닭살이 돋았었어요. 시댁에 도둑이 들은 것 같다면서 남자 2명이 집안의 물건을 뒤지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침대 밑에 숨어 있다며 도와달라는 문자였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아주버님한테 알렸고 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일단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시댁에 도착을 하니 이미 경찰들이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경찰서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도둑들은 어디 있어요? 벌써 도망친 거예요? 다친 곳은 없고요. 그게 나도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되더라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아들밖에 없어서 전화를 했던 거야. 그놈들이 작정하고 이 집을 털려고 했는지 주변 CCTV가 전부 고장이 난 상태네요.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하겠지만 워낙 시골이라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한 게 추석 명절 하루 앞두고 갑자기 도둑이 들었다는 건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정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얻어가는 게 뭔데? 우리 집안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집안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 봐라. 암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꾸민다는 거야? 작은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도둑놈들에게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면서 저희들 앞에 눈물까지 보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은 일단 시모를 진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집 안으로 모셔드렸고 경찰은 동네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난장판이 된 집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시모는 도둑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형님은 걱정을 해주는 것보단 되려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형님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며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어머님 저녁 늦게까지 찾아다니다가 겨우 발견해서 같이 내려오던 도중에 저를 뒤에서 강하게 밀쳤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 발견한 시간이 너무 늦은 저녁 시간대라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였어도 분명 저를 밀쳤다는 건 확실하게 느꼈는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번 더 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혹시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저희들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하필 추석 전날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부터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네요. 어찌됐든 대충 정리된 것 같으니 저희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야겠어요. 네가 나에 대해 충분히 의심한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은 내가 이런 짓을 뭐하러 꾸미겠어. 추석 명절 때 빈집 털이범 많다잖아.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집안 관리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니까 범죄자들의 범행 대상이 되는 걸 테지.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진 않겠지만 맹세코 그런 행동 한 적 없으니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좀 그렇게 원한다면 그만 돌아가도 좋다. 세상 떠나기 전에 너희들과 마지막 명절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그건 내 욕심이었나 보다. 어차피 떠나게 될 거. 뭐가 두려워서 침대 밑에 숨어 있었는지 내가 너무 한심하네. 나 혼자 정리해도 되니까 그만 돌아가고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거다.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들 지내거라. 마지막 눈 감기 전에 한 번쯤은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시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상당히 슬픈 얼굴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를 워낙 많이 속이고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의심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아주버님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남편도 그만 돌아가자면서 난장판이 된 집안에 시모를 혼자 남겨둔 채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또 연기하는 거니 절대 속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방심하면 당하게 될 거라고 시모의 속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저에게 한 번 더 각인시켜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한 것도 이상하고 명절 전날 도둑이 들어왔다는 게 여러 가지로 의심이 되는 건 맞았어요. 저희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일단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저희 부부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 친정집으로 향하려고 바쁘게 준비한 뒤 현관문을 열었는데 제 앞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나타났어요. 갑작스런 돌발 상황이라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고 급하게 밖으로 나온 남편도 시모를 보곤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번엔 왜 또 오셨냐고 날카로운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혼자 있는데 또 도둑이 들어오게 될까봐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저희 집에 온 거라며 형님 집에 가봤자 욕만 먹을 것 같아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지만 시모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일단 저에게 시댁으로 가자고 얘기했어요. 시모를 집에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친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아주버님한테도 이런 골치 아픈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한 뒤에 그렇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집에 도착을 하니 형님 내외도 때마침 시댁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미 동생이나 저도 그동안 어머니랑 연을 끊고 지내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걸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고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받아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아직까지도 어머니 얼굴 보는 게 불편하다고요. 겨우 마음 잡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찾아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제발 이 집에 가만히 좀 계세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 마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그럼 잠깐 와서 밥 한 끼만 같이 하면 안 될까? 그래도 명절이고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였는데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 앞으로 절대로 귀찮게 안 하고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릴 테니 한 숟갈만 뜨고 가라.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님을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시모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다며 세상 떠나게 될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면서 사정을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시댁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미 시모는 저희와 식사 한 끼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지 몸도 안 좋다면서 명절 음식을 양껏 준비해 놓았고 시모는 밝은 얼굴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숟갈 뜨긴 했지만 솔직히 기분은 별로였어요.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잘했다면 이런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시모의 고약한 성격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애쓰고 있는 시모가 참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끝낸 뒤 각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나가려는데 좀 전까지 있었던 형님 딸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불안한 느낌이 엄습해오고 있었는데 2층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형님 딸이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들 모두 2층으로 급하게 올라가자 형님 딸이 시모를 깔고 앉아 있었고 시모는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깨어나 괜찮다고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너는 왜 여기에 있는 거야? 하마터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잖아. 불러도 대답 없더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아니. 집 구경 좀 하고 있었는데 여기 문만 굳게 닫혀 있길래 뭐가 있나 궁금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뒤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던 걸 할머니가 붙잡아줘서 계단으로 떨어질 뻔했던 걸 막아줬어요. 그런데 할머니 크게 다친 거 아니에요? 아유, 괜찮다. 잠깐 정신을 잃었었는데 봐봐라, 멀쩡하잖아. 저기는 너희 할아버지 물건들 정리해서 넣어둔 창고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볼 때면 너희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정리해둔 창고인데 궁금하면 확인해 볼래? 먼지만 가득 쌓여서 볼 것도 없긴 한데 궁금하면 열어줄 수 있고. 저런 창고 함부로 여는 거 아니야. 그만 돌아가자. 나는 또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 한 줄 알고 놀랐잖아요. 저희 그만 가볼게요. 불안해서 더는 못 있겠어요.
형님네의 가족은 급하게 시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도 그 뒤를 따라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는 저희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셨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시댁에 더는 있을 수 없었지만 시모는 과거의 일들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병들고 나이를 먹어가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행동들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한다던데 시모도 예전과 다르게 성격이 많이 유해지신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명절날 시댁 모임 후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운전 중이라 제가 다시 받게 되었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냐고 여쭤보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시모의 사망 소식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남편은 운전 도중 급하게 차를 멈추더니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걸 주민들이 발견해서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터진 문제라 저희 부부는 급하게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고 가는 도중에 제가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저희는 시모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그건 암도 아닌 뇌출혈로 인한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어딘가에 강하게 부딪힌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온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 말에 충격에 빠진 저와 남편은 좀 전에 시댁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렸고 형님 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려는 걸 시모가 막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를 하던 경찰이 응급실에 도착을 했고 남편한테 가까이 오더니 고 건분이 씨 가족들 맞냐고 물어보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주변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시모는 저희가 가는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저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맥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늦게 출발했어도 시모는 병원으로 빨리 이송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형님이 기분 나쁘다면서 서둘러 시댁을 나가게 되면서 저희도 그 뒤를 따라 나가게 되었는데 잠깐의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예고도 없이 떠난 시모의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뒤늦게 온 형님네에도 이런 상황을 듣게 되자 마음이 많이 안 좋은 듯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낳은 결과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시모가 살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형님네와 집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2층 창고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돌아가신 시부의 물건들이 아닌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었던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시모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크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까이 오지 못했던 것 뿐이지 이미 잘못을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시모와 명절날 함께 했던 식사가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안 좋은 감정들이 있더라도 후회를 하기 전에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오기 전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았던 적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좋게 넘어갔었어요.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적을 했지만 항상 말만 고치겠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180도 변해버리는 그 사람 때문에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었는데 이번에 엄청난 충격을 빠뜨렸던 사건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제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행동들이었어요. 도가 지나칠 정도로 민망하게 만들어서 조심해달라고 말했었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건 아무래도 제가 남편보다 학벌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저도 동네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미용실을 운영했었어요. 남편도 제 미용실에 단골 손님일 정도로 자주 왔었는데 그때 서로 눈이 맞았었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정말 잘해줬었는데 임신하고 아이 낳고 하다 보니 몸도 많이 망가져서 여자로서 매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남편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육아에 지쳐서 제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를 대하는 행동들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저는 결국 화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나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육아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건데? 적어도 기본적인 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집에서 애만 보면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내가 지금 놀다 왔어? 꼴랑 애 하나 보면서 엄청 투덜거리네. 남들이 보면 당신 혼자 애 넷은 보는 줄 알겠다. 나 지금 술 약속 있는데 많이 늦었거든? 너랑 쓸데없는 말 할 시간 없어. 남들은 애 보면서 몸매 관리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한다는데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먹기만 하지. 아예 치울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이러니까 살이 빠지겠어? 머리는 언제 감았냐? 내가 여자랑 사는 건지 거지랑 사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야?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게으른 여자였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생각하지 않았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너 쳐다도 안 봤다. 방금 그 말 진심이야? 내가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날 따라다닌 거잖아. 누군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머리도 감지 못할 정도로 나한테는 시간이 없다고. 미용실 관리조차 버거워서 부원장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 당신은 맨날 술 퍼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내가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 잠깐 화장실만 가도 애가 깰까봐 불안해서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약속 없다고 집에서 저녁 먹는다고 그래서 애 보면서 힘들게 음식 만들었는데 갑자기 술 약속 생겼다고 매일같이 약속을 깨니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냉장고에만 박혀 있어서 음식들 아까워서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양이 많아지게 된 거고 버리기 아까워서 억지로 먹다가 이렇게 살이 찐 거잖아. 나 혼자 애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이 애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럼 포기하던지. 나는 뭐 너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냐? 나 들어오기 전까지 집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해장국이나 준비해놔. 내일 아침이나 돼야 들어올 거야.
남편의 행동을 보면 그냥 저를 집안의 가정부로 들이기 위해서 결혼한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다른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면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면 남편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임신을 하면서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육아와 집안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아이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건 저만 힘들어지는 일이라 남편 혼자 편하게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후 안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서로의 감정이 점점 악화되어 가자 결국 제 불만이 시댁에 갔을 때 터져 나왔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지라 남편의 행동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더 이상 함께 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시부모님께 불만을 쏟아내게 되었죠.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니? 내가 내 아들한테 한 소리 해주길 바라는 거야? 너는 지금 미용실 일도 거의 손 떼고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잖아. 미용실 관리도 틈틈이 하고 있어요. 저만 미용실에 나가지 못하는 거지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직원들 위주로 미용실이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원장인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 사람은 주말에도 저에게 조금의 시간조차 주지 않고 혼자 개인적인 시간만 보냈는데 제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아세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셔서 서울로 오는 게 쉽지 않으신데 이럴 때 이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다면 이런 말 나오지도 않죠. 이 아이가 저 혼자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저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속 편하겠네요. 이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니? 어차피 미용실은 직원들이 알아서 하면 전화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 건데 바쁜 내 아들한테 꼭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니? 의사 남편 얻었으면 이 정도 감수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애 하나 보는 게 큰일도 아닌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널 왜 며느리로 받아줬는지 잊은 건 아니지? 학벌은 고졸밖에 안 되지만 미용실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의사인 내 아들과 비슷해서 젊은 나이에 능력은 좋은 것 같아 너를 받아주기로 결정했던 거였는데 맨날 불만만 털어놓고 매사에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없으니 욕을 먹는 거지. 아, 말도 마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니까요. 제가 밖에서 놀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환자한테 치여서 힘들다 보니까 동료 직원들과 술 한잔 하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보면 남보다 못하다니까요. 나도 이런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언제 당신 일에 대해 문제 삼은 적 있었어? 함께 사는 공간이면 당신도 신경을 써달라는 건데 당신이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뭔데? 술 약속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영화 보고 핸드폰만 보다가 그냥 퍼질러 자잖아. 울고불채는 당신 아들 한 번이라도 안아줘 봤어? 어떻게 된 게 아빠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한 번 안아보고 지금까지 손 한 번 안 대볼 수가 있어? 남의 아이 아니야. 당신 아들이라고. 적어도 손 한 번 정도는 만져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시댁에서 하소연을 하면 시댁 식구들 중 한 명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제 편을 되어주지 않았어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의 편을 들어주었죠. 아무리 제가 힘들다고 얘기해도 의사인 남편이 훨씬 더 힘들다며 애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만 쏟아내었네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제 편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저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차라리 이혼하겠다고 하자 시모의 반응에 어이가 없었네요. 정 이혼하고 싶으면 애는 놓고 가라. 우리 집안 대를 이어줄 아들 손자고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인데 네가 키우면 미용밖에 더 배우겠니? 노는 물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내 아들 따라 의사가 돼야지. 사내 아가 계집애처럼 가위 잡는 건 절대 안 되지. 이혼할 거면 애는 무조건 놓고 너 혼자 이 집에서 나가라.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어머님이 데려가라 마라 할 자격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아빠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의사가 될 수나 있겠어요? 당신 말고도 내 아들 키워줄 사람은 많아. 차라리 돈 주고 보모 드리는 게 훨씬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이혼 원하면 당장 해줄게. 제 편이 하나도 없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냈어요. 이혼은 해줄 테니 애는 보내지 못하겠다는 억지스러운 말에 기분이 확 상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부부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었고 되레 저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는 걸로 결론을 내리게 되자 남편은 어차피 저와 이혼하게 될 거고 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지 더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까지도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는데 남편은 죄책감 하나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던 술에 대해서도 저와는 더 이상 상관없다고 여겼는지 전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한심스러웠고 집안의 가장이나 된 사람이 왜 혼자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한 번만이라도 저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아빠의 역할을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저에게 한다는 말이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면 그때 제대로 된 아빠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저보고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며 집안의 물건들을 사정없이 던지고 제게 폭력까지 가했어요. 무차별적으로 남편이 던진 물건에 혹시라도 아들이 맞게 될까봐 놀란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미용실 직원의 집에서 하룻밤 머무르고 다음날 아이를 잠깐 맡긴 뒤 다른 집을 알아봤어요. 남편과 한 공간에 살다간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저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집을 구한 뒤 남편이 출근했을 때 용달차를 불러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옮겨버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 허락 없이 집안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어디로 도망쳤냐? 내가 미용실로 직접 찾아가서 깽판을 놔야 얼굴을 보여줄래?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술도 곱게 처먹어야지. 내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퍼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너랑은 정말 끝이야.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하자. 너 이대로 전화 끊어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텐데.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조용히 이혼하고 너 삶 되찾고 싶으면 내일 저녁에 문자 찍어주는 장소로 오는 게 좋을 거야. 애는 일하는 직원한테 맡기던지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오도록 해. 아직 우리 법적으로 부부인데 할 도리는 해야지. 내일 부부 동반 모임이니까 얼굴만 비쳤다가 들어가. 별일 없을 테니까 쓸데없이 오지 않겠다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참석해.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혼하고 싶잖아. 남편은 제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부부 동반 모임인데 중요한 자리라면서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지 않았으니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이혼할 때 아이 문제로 분쟁하고 싶지 않다면 자기 말을 들어야 할 거라면서 얼굴만 비추라고 하길래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했던 상황이라 남편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언제 오냐며 몇 번이나 연락이 왔었는데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막혀서 좀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얼굴은 많이 일그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처음 마주하게 된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다른 부부들의 관계는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서로 자기 마누라 챙기기 바쁜데 남편은 자기 혼자 술을 마시면서 의사 동료들과 함께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라고 하더니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걸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남편 때문에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앉아있던 남편의 동료가 저에게 먼저 말을 붙여왔어요. 알고 보니 다른 부부들은 전부 다 사자 직업인데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동문들 전부 고스펙 고연봉 아닌가? 그래서 대화도 잘 통하고 의과 계열이다 보니까 서로 많은 걸 공유해 주는데 재수 씨는 직업이 미용사라 했나요? 미용 계통은 생소해서 생활 방식이 많이 다를 텐데 같이 사는데 부딪히는 건 없어요? 이 친구가 생각보다 입이 무거워서 결혼 생활에 대해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야, 말도 마.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이 사람과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최대 큰 실수였다. 그리고 우리 이혼해. 무슨 뜻인지 알지? 나 이제 혼자의 몸이 된다는 거야. 안 그래도 오늘 너희들한테 중대 발표할 생각이었다. 직업이 같아야 서로 이해해 주는데 집에서 해본다고 맨날 놀고 먹으면서 수술하고 들어온 나한테 애 좀 보라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냐? 비뇨의학과 교수인 내가 병원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니 그런 말이나 나오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애까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내 입장에선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고 나랑 이혼하자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 의사 남편 얻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올랑 고졸 나가서 미용실 좀 잘 된다고 나를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니까. 이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과는 상종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나봐. 처녀 때는 그래도 비율 좋고 얼굴도 반반하게 생겨서 데리고 놀만 할 것 같아 접근했더니 자기가 뭐 좀 되는 것 마냥 설치는데 남들이 보면 배가 불렀다고 생각해. 다른 여자들은 의사 남편 얻고 싶어도 거들떠도 못 보는데 결혼까지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남편한테 큰 소리야? 잠깐만. 수연아. 여기는 어쩐 일이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들린 거야? 정말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연락처가 바뀌는 바람에 소식만 대충 듣고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면서?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바쁘지 않으면 잠깐 앉아서 대화 좀 하다가. 여기 동문들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많아. 부부 모임 자리거든. 당신은 자리 좀 비켜줄래? 저기서 의자 하나 가져와서 끼워 앉던지 아니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앉아 있어봤자 말이나 통하겠냐? 나도 오늘 볼 일은 끝났어. 집으로 들어가려 했지. 여기서 너를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몰라보게 바뀌었네. 좀 전까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너 만나서 기분이 좀 풀렸다. 나 방금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 그놈이 글쎄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지 뭐야.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오늘 내 술 친구 되어줄 수 있는 거지?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도 합석해도 되는 거죠? 정혁이와는 인턴 생활 같이 했거든요. 아, 오늘은 정말 술이 많이 당겨서요. 아, 괜찮아. 와, 근데 너 정말 여전하다. 어때? 우리 잘 어울려? 솔직히 우리 인턴 때 선배들한테 엄청 오해 많이 받았잖아. 그런데 혹시 옆에 분 아내분 아니셔? 아, 나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 같은데 말 좀 가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분이 많이 상해 보이시는데. 아, 신경 쓰지 마. 우리 조만간 이혼할 사이야. 서로 너무 안 맞아서 그만 끝내기로 결정했어. 저 덜 떨어지는 게 무슨 부인이야? 볼일 끝났으니까 그만 돌아가. 소연아, 그럼 너 이제 그 남자랑은 아예 끝난 거야? 연애하는데 바람 피웠으면 말 다 했지. 잘 헤어졌어. 차라리 내 안사람 해라. 우리 서로 잘 맞았잖아.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와 남편은 서로 꽤 친한 사이였는지 대화가 거침이 없었어요. 저를 밀치고 그 자리에 그 여자를 앉혔을 때 남편의 행동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자는 제 눈치를 보며 불편해했고 남편은 저를 불편하게 느끼곤 그만 돌아가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상 쓰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해주겠다는 한마디 뱉은 뒤 그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제가 원하는 건 합의 이혼이었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었기 때문에 저도 볼 일은 끝난 것 같아 그 자리를 급하게 나오려 했는데 좀 전에 남편이 저에게 했던 한마디가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저에게 덜 떨어지는 게 부인이라는 말을 했을 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남편의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던 발길을 돌려 눈이 풀려 웃고 있는 남편한테 다가가 앞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뿌려버렸어요. 온몸이 맥주로 흠뻑 젖어버리자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던 남편은 손이 제 얼굴에까지 향하더니 순간적으로 멈췄고 앉아있던 그 여자를 의식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티슈로 몸을 닦고 있었고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얼굴을 향해 맥주를 뿌려 버렸습니다. 남편은 한 번은 참았지만 두 번은 못 참겠는지 제 멱살을 잡고 분노한 얼굴로 노려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말렸고 저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남편은 나중에 두고 보자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끝까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친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았는지 지긋지긋한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서 서둘러 이혼하길 원했어요. 시모는 제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저와 피가 섞인 아이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와 결국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숙려 기간까지 끝나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남이 되었었죠. 그리고 남편의 톡 배경 화면은 부부 동반 모임 때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보고 보란듯이 바꿔놓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안 볼 수 있다는 거에 제 속은 후련했었어요. 그렇게 더 이상 어떠한 관계도 아니게 되어버린 사람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저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제주도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집에 미처 빼지 못한 제 물건이 남아있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건만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자 남편은 그렇게 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할 때 주변이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날이 주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 만에 들어간 집은 이미 꽤 많이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도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는지 이사를 준비하는 듯 보였죠. 제 물건들을 한쪽으로 전부 다 치워놓은 상태라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쓰레기장에 버리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 밑에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봤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보게 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남편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또 전화를 했냐고 화를 내길래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알려주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몰랐다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제 두 눈으로 서류의 내용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숨긴다면 저 또한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서재에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달력에 메모를 해두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총 동창회에 참석하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 모임을 가지는 건지 마침 장소까지 메모가 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제 짐을 차에 전부 실은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에 참석 중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시댁 식구들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몇 달 전에 한번 얼굴을 봤었던 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되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남편의 실수로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거침없이 걸어갔고 제가 들고 있던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왔냐고 저에게 인상 쓰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길래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의료 실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안에 있던 의료 실수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너는 이 사실을 알고도 왜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 뭐야? 네가 의사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네가 뭔데 남의 의료 기록을 함부로 꺼내봐? 너 이거 법적으로 소송 걸 수도 있다는 거 몰라? 너는 그동안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런 엄청난 의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엑스레이에 찍혀있는 수술도구 그거 환자분은 알고 있어? 거기 네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글씨가 있잖아. 저기 저 여자 이름이 소연이지? 너 저 여자 아버지 수술을 최근에 담당했었어? 여기 네가 뭐라고 적어놨는지 봐봐. 술이 원수라고 언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혼잣말하듯 작은 글씨로 적어놨잖아. 이미 한 달 전에 수술이 끝난 것 같은데 너 혹시 술 먹고 수술했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우리 아빠 수술해줄 때 전날에 술 마셨어? 신장결석 제거 수술할 때 술을 마셨었냐고. 이리 내놔봐봐.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네가 수술 경험도 많다고 해서 우리 아빠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한 건데 전날에 술을 마시고 수술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커다란 호수가 들어가 있는데도 모르고 수술을 끝낸 거냐고. 여기 지금 우리 아빠 와 있는데 며칠 전부터 옆구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길래 너한테 물어봤었잖아.
그런데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통증이 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었던 건데? 나는 너랑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의료 사고 때문에 너랑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던 거였어. 전날에 조금만 마시려 했는데, 통제가 안 돼서 나도 모르게 많이 마셨는데, 자주 하던 수술이라 별일 없을 줄 알았지. 나도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책임지고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동창회에 같이 참석해 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그 여자의 아버지 몸속에 기다란 호스가 들어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곤 아사리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돌리자 한 노인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아버지인 것 같았고 의식을 찾지 못해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네요. 몸속에 있던 기다란 호스가 장기를 지속적으로 찔러 폐혈증을 일으켰고 의료사고로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남편은 분쟁 처벌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그 여자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의식을 찾지 못하는 중이라네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술 좀 적당히 마시라는 거였는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결국 대형 사고를 치게 되었죠.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분쟁 조치는 더 무거워지겠죠. 저런 남편과 하루빨리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의사 자격이 박탈됐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술 먹고 수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니까요.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데 책임감도 없이 의사 생활을 하겠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아이와 새 출발하는데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기다가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보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서야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처음부터 시모의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결혼 초에는 상당히 잘 대해주셨는데 제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지다 보니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원해서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닌데 시모의 눈치가 너무 보여서 불편한 다리로 뭐라도 해야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시모와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웃고 지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뭐라도 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다리의 불편함이 제 발목을 잡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저를 향한 불만들을 다시 한번 쏟아내자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면서 서운했던 것들을 털어놓고 말았죠. 남편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는지 시모에게 제가 노력하는 것도 봐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시모의 안 좋은 감정 상태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1년 동안 연락을 끊고 말았죠. 네가 그때 사고만 안 났어도 내 아들은 고생을 안 했겠지. 이게 누구 탓이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내 아들이 너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냐? 아이라도 가졌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다리가 불편해서 아이를 가지면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할 것 같다고 계속 미루고 있었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데? 더 이상 고생만 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곤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한창인 나이인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불행이 생겨서 한쪽이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는 게 나는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엄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이 사람 몸에 장애가 생겼다고 내쳐야 한다는 엄마 생각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뿐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닥달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요. 뭘 알아서 해? 저 다리가 정상적으로 보이니? 철심까지 박아서 절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몸이 회복된다는 건데? 사고가 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네가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니?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지켜만 보면 되는 거야? 엄마 속은 지금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 안 보이니? 이런 결혼 생활 보고 싶어서 너를 보낸 줄 알아? 결혼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야. 서로가 공평해야 되는 거라고.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저도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밖에서 일을 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분명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거예요. 그때까지만 저희 지켜봐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부탁? 너 지금 나한테 부탁이라고 했니?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다 죄송해요.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이 말 말고는 없는 거냐고. 뭘 하고 있으면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결과를 내놔야 내가 그걸 믿고 지켜보던 할 거 아니야? 무작정 한도 끝도 없이 열심히만 한다면 내가 마음이 놓이겠니? 뭘 하고 있는데? 당장 결과물 좀 내놔 봐라. 왜 말을 못해? 열심히 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보여달라니까. 아직 준비 단계라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만 일하다가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성과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너 말은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 계속 시간만 버리고 있었다는 거잖아. 내 말이 맞는 거지? 성과도 없이 시간만 버리고 있다는 거잖아. 이러면서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열심히만 한다면 세상 사람 전부 다 부자 됐겠다.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오길 바라는 거니? 시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해 주길 바라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희 부부 문제를 왜 시모가 참견하냐면서 처음으로 목소리 높여 화를 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시모도 처음 봤는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면서 시모를 강제로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시모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더는 찾아오지 않으셨고 연락도 없으셨죠. 남편의 마음도 말이 아니었겠지만 저희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걸 알아주지 못하신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결단력으로
한동안 시모의 눈치를 안 보며 살아왔었고 1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던 거죠. 교통사고가 나서 재활치료 1년, 그리고 시모와 연락을 끊은 지 1년, 총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온 만큼 그에 따른 성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가고 있었는데 1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었던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다시 접근을 시도하셨어요. 아무래도 완전히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었던 건 예전처럼 저를 대하시는 행동들이 똑같다면 저희 부부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시모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처음 연락을 시도하셨을 때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고 상당히 조심하셨어요. 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준 것 같아 시모를 이해해 드릴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죠. 내가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 또한 안심이 되긴 하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둘 중 하나만 해야 되지 않겠어? 내 아들이 그동안 이 정도의 성과까지 끌어올린 거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둘이 같이 해도 되는 거잖아.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섣부르게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건 아니니까요. 일적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직까지 엄마한테 서운한 게 다 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 최대한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셔서 방 하나는 비워놓긴 했지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고 저희가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닌데 오늘 갑자기 주무시고 가신다는 건 좀 불편한 것 같아서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엄마와 저희가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럴 거였으면 연락도 안 했다. 내가 너희한테 왜 연락을 했겠니? 오래간만에 며느리가 해준 밥이나 한번 먹어보자. 다리가 불편하면 안 해도 되고. 시모와 연락이 되고 처음 얼굴을 보게 된 날, 남편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 했지만 시모는 그날 저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 하나를 내어드리게 되었고 저녁까지 대접해 드렸었죠. 문제는 다음날 댁으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시모는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같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시다며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시모가 편한 시간대 댁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화장실을 가실 때 빼곤 일절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집에서 쇼핑몰 창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없이 움직여야만 해서 시모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시작되면서부터 제대로 앉아있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바빠진 상태라 밀린 일들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리도 불편해서 빠릿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방문을 열며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그 일은 언제 끝나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는 거니?
너는 시애미를 굶길 작정이야?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점심을 거의 거르다시피 해요.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에이, 그래봤자 푼돈이지. 일하는 거에 비해 얼마 못 버는 거 아니야? 사람이 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건데 밥은 넘기고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나 배고프다니까. 시모는 댁에 가실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건지 방에서 나올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를 무시하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계속 신경이 쓰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점심 식사를 차려드린 뒤 저는 또다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이 최우선이라 택배 오는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물건들을 포장해야만 했어요. 시모는 제가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식사를 하시더니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리가 꽤 괜찮아졌나 봐. 그래도 작년보다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졌는데 그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그게 문제는 없겠어? 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면서? 그럼 아이 계획도 슬슬 세워야 하지 않겠어? 한두 살 더 먹으면 나중에 아이 가지려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지금 당장 여건이 안 된다고 아이를 가지는 게 두렵다고 생각해서 계속 미루다 보면 네가 원하는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서둘러 계획해보는 게 어떻겠니? 네가 손주 하나 낳아주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야. 저도 아이를 가지는 거에 고민은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아이 계획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입 아프게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시미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네가 손주를 낳아주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 옆에서 도와줄 거 아니야?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예요. 에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1년 전에도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늘어놓았던 거야. 아유, 속 터져. 밥 다 먹었으니까 후식이나 좀 내와봐라. 갑자기 저한테 왜 화를 내시는 건지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작정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부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고 남편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건데 시모와 의견이 다르다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시모의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아예 저희 집에서 눌러붙어 사시려는 것 같아 보이길래 겉으론 표현을 안 했지만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와 시모가 단둘이 집에 있는 게 신경이 쓰였는지 전화를 했길래 잠깐 집 밖으로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려주었어요. 빨리 돌아가시라고 닥달하기도 그래서 그날은 집으로 돌아가실 거라며 불편해하는 남편한테 침착하게 설명한 뒤에 저녁에 다시 와서 얘기하자고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저도 그날 하루의 업무를 끝낸 뒤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모의 방문을 노크한 뒤에 바로 들어갔어요. 문 밖에까지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언제 집으로 돌아가시냐는 거였죠. 저도 불편하지만 남편도 많이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았고, 제가 일하는 거에 지장이 많이 생겨서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최대한 침착하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는 돌아가지 않으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하룻밤 주무셨으면 나중에 다시 오시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고집 부릴 일이에요? 엄마,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건데 며칠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내가 1년을 못 봤더니 좀 더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집에 혼자 계시는 게 힘드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없으셔도 잘 지내왔었잖아요. 엄마가 이러시는 거 솔직히 적응 안 돼요. 저희 집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주무신 적 없으셨으면서 갑자기 이러시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세요? 저희한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며칠만 더 있다가 가도록 하마.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니? 며느리 저녁 준비 다 끝난 것 같은데 일단 나가서 밥부터 먹자. 시모한테 1년 동안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저희는 알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는지 더 이상 시모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저희는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온 지 며칠이 지나고 어느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죠.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던 남편도 거의 한계치에 도달한 듯 보였고 저 또한 매번 시모의 수발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 일도 해야 되고 시모까지 챙겨야 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체력 소모가 많았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참는데 한계가 왔는지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싸우기 싫은 눈치였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저희 집에 계속 버티고 나가지 않으시는 시모의 행동들에 남편도 지쳐버렸는지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가지 못했었죠. 결국 남편이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자 그제서야 다음 날은 무조건 나가겠다며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재차 여쭤봤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죠. 그렇게 한바탕 한 뒤에 남편과 함께 단둘이 방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아 진지하게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시모의 행동에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약간 우울증 증세도 있으신 것 같아 조만간 저희가 시댁에 한번 방문해서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리는 걸로 의견을 합치게 되었어요. 어머님, 어디가 안 좋으신 건가? 확실히 작년과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신데? 옛날 같았으면 당신이 그만 돌아가 달라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셨잖아. 그런데 지금은 표정도 어두워 보이시고 당신 출근하면 밥때 말고는 방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으셔. 확실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지?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계속 같이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상황을 봐봐. 나는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당신은 지금 일이 한창 잘 돼서 쉴 시간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챙겨드릴 수 있겠소? 그리고 멀쩡한 집 놔두고 우리 집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당신 내일 처가댁에 다녀오지? 이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용돈이야. 각각 50만 원씩 넣어드렸으니까 내일 좋은 시간 보내고 와. 테이블에 올려둘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나 잘 되라고 도와주신 건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노력할 필요 없어. 내가 챙겨드리면 되잖아. 두 분께서 당신을 믿고 뒤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 나도 내 손에서 최대한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챙겨드리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드리고 와.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니까.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나서 고생만 하고 있잖아. 올해까지만 회사일 마무리하고 당신 일 도와주도록 할게. 남편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 했어요. 제가 다리를 다치면서부터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 가지로 남편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다리만 괜찮았다면 저희 삶은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었겠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현재가 훨씬 더 좋은 상황들도 많았으니까요. 항상 저희 부모님을 신경 써주는 만큼 저 또한 시모와 단둘이 있을 때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로 챙겨드리려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한테도 용돈을 따로 챙겨드리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었죠. 그렇게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저는 부모님 집에 가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문한 물건들이 도착을 해서 정신없이 문 앞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였었죠. 시모는 제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중요한 약속이 생겼다면서 먼저 집을 나서셨고 저는 시모를 배웅해 드린 다음 용돈까지 챙겨드린 후 뒤이어 친정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뵙는 자리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남편이 드리라고 했던 용돈이 생각이 나 부모님께 전달해 드렸어요. 용돈을 받으신 두 분께선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셨는데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보단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신 뒤 저를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여쭤보자 뒤이어 봉투를 확인하시고 아빠도 같은 표정을 보이시며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시길래 다시 봉투를 돌려받은 뒤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는 순간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종이라 꺼내서 제대로 살펴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부모님 드리라고 챙겨줬던 용돈 봉투 안에 50만 원이 아닌 5천 원 마트 쿠폰이 들어가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봉투 안을 재차 확인하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쿠폰 뒷면에 뭔가 적혀 있다며 저에게 건네해 주셨고 글씨가 적힌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네 집은 내 아들 주머니 털 권리가 없다며 뒷면에 적어 두셨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드리려는 용돈을 전부 가져가 버리셨던 거였어요. 안방 테이블에 올려뒀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보면 남편과 제가 전날에 나눴던 대화에 대해 엿들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고
시모의 잘못된 행동에 기분이 상해버려 그날 부모님과 오래간만에 함께 있던 자리는 전부 망치고 말았어요. 부모님도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말수가 줄어들으셨고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동안 정말 신경 많이 써드리고 가실 때 용돈까지 따로 챙겨 드렸었는데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셨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었죠. 결국 부모님과의 자리는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 집에 도착해서도 시모에게 수도 없이 연락을 취했지만 끝까지 제 전화는 받지 않으셨어요. 열이 올라올 대로 올라와 버린 저는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면서 저희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 보냈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5,000원짜리 마트 쿠폰을 보여주면서 뒷면에 적힌 내용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겪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5,000원 마트 쿠폰을 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시모가 용돈이 들어있던 봉투 안에 돈을 빼가시고 마트 쿠폰을 넣어두셨는지 부모님께서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보시고 당황스러워 하셨다는 설명을 하자 남편도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더니 곧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았죠. 일이 있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저를 데리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잘못된 건 분명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거였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집에 안 계시는 건지 집안에 불이 꺼져 있었고 한참을 기다려도 시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밖에서 한참 동안 시모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동네 주민분께서 저희 부부한테 가까이 오시더니 시모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다며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고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되었죠.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말이라 당황스러워하던 남편은 주민분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동네 분께 듣게 된 내용은 저희와 연락을 끊고 지냈을 때 시모는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재산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으셨는지 남편과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해보고 무작정 당신 혼자 판단하고 결정한 뒤에 움직이시다가 시모가 투자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사기꾼이 시모에게 접근해서 남은 재산 탈탈 털어갔고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이미 투자를 위해 빚까지 진 상황이라 살고 있는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갈 데가 없다 보니 갑자기 저희 부부한테 연락을 해서 한동안 머물러 계셨던 거였어요. 이런 상황들을 남편이 알게 되면 난리를 치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채 속으로만 앓고 있으셨던 거였죠.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시게 되자 당분간 전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이미 저희는 그런 시모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던 상태라 돈이 다 떨어지시면 분명 또다시 찾아오실 텐데 그때는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도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났는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다며 자기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아예 인연을 끊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한 달의 시간이 지난 뒤 시모가 저희 집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한 상태라 모든 걸 거절했어요. 그 난리를 치셔놓고 이제 와서 받아달라고요?
돈 다 떨어지시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많은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사시라고 했었잖아요. 결국 끝까지 말을 안 들으시더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 드릴 용돈을 왜 엄마가 가로채 가신 건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봉투 안에다가 마트 쿠폰을 넣어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럴 거면 왜 저희와 다시 시작하려고 한 건데요? 지금 빚이 4억이나 있으시다면서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계속 이 사람한테 아이를 가지라고 얘기했던 것도 엄마가 저희 집에서 지낼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였죠? 이제야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인연 끊고 사는 게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엄마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저희와 좋은 관계 유지하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고생해서 벌어오는 돈을 아무 노력 없이 사돈 분들이 받아가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그 꼴 보기 싫어서 돈 빼간 거다. 어머님, 뭔가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냥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업할 수 있게 뒤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정말 많이 해 주셨다고요. 말이 용돈이지 저희가 빌린 돈에 대한 빚을 갚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챙겨드리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어머님은 저희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때 되면 돈만 뺏어 가려 하셨지. 정작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땐 온갖 막말 퍼부으시고 상처 주신 다음 내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4억 빚 생긴 거 갚아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이 벌려놓은 거 수습하고 싶지 않아요. 1년 전과 지금의 제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현재 매달 2천만 원씩 수익이 찍히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었다면 4억에 대한 빚을 고민해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겠어요. 어머님은 저와 절대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방금 뭐라고 그랬니? 2천? 아니 그럼 지금 네가 이 좁아 터진 집구석에서 물건 포장해 택배 보내는 게 월 2천만 원을 벌고 있었던 거라고? 이까진 일이? 시모는 끝까지 저를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셨어요. 남편은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모를 집에서 내쳤고 다시 얘기 좀 하자며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저희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벌려놓은 빚 좀 갚아달라며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아이까지 임신해서 그동안 혼자 하던 일을 직원을 고용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시모와 인연을 끊기 위해 이사를 가게 되니 시모는 이제 저희 부모님을 만나려 하고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도 돈 봉투에 마트 쿠폰을 넣어놨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예 만나주지 않고 계시네요. 아마 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 끝에 어쩔 수 없이 원룸 하나 구해드리긴 했는데 생활비까지 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남편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정하셔서 식당 일을 시작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제가 아이를 낳으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단호히 거절한 상태입니다. 현재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는 시모가 꼭 자신을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 부부의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